톡톡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어디에나 있는 흔한 회사원이지만 단 하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가 돼버린 바람에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에는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재활치료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서포트와 복도듬 덕분에 다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꿈에 그리던 기업에 장애인 전용으로 취직도 하고, 사고 전부터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 아카시에게 프로포즈도 받아 지금은 행복 가득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라가? 지금 좀 괜찮니? 어차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지? 얼른 대답하려무나. 어머니, 뒹굴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녁 먹은 것들 설거지하고 세탁물들 말리고 왔는데. 문자를 보고 나는 너무 섭섭했다.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인 아카시를 아주 매우 예뻐하는데 장애가 있는 나와 결혼하는 걸 심하게 반대하며 난리를 피운 인물이다. 어떻게든 아카시와 시아버님이 나를 지켜줘서 공격받는 기회가 적긴 하지만, 저번 달에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억지로 카톡 친구 등록을 당한 후 이런 식으로 나에게 괴롭히는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오고 있다. 정말 싫다. 뭐? 며느리가 지금 말대답하는 거니? 게다가 걷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집안일도 못할 거 아니야. 아카시한테 시키고 있지?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집은 베리어풀이라고요. 부엌도 휠체어에 앉아서 쓸 수 있도록 낮은 디자인이고요. 세탁기도 드럼식이라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또 거짓말만 하는구나. 아카시는 왜 이런 거짓말쟁이에 걷지도 못하는 애랑 결혼했는지 뭔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구나. 저도 어머님이 이런 말만 하시니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정말 예뻐할 수가 없는 애구나. 져주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니? 걷지 못하게 된 거 알았을 때의 슬픔과 비교하면 어머님이 저 구박하시는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아카시한테 이 문자 보여줘 버릴 거예요. 그래 아카시. 아카시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요즘에 날도 덥고 더위 먹은 건 아닌가 걱정이었는데. 좀 있으면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해주렴. 네? 곧 너네 집 역에 도착한단다. 오랜만에 아카시 볼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는구나. 잠깐만요. 지금 벌써 밤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 일요일인데다가 밤 늦어도 상관없지 않니? 아카시도 쉬는 날일 테고.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혼자서 아카시 독차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그럼 아카시에게 전해두려무나. 야식도 좀 준비해두고 튀김빵으로 부탁한다. 30분 후 나와 아카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신경도 안 쓰는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띄우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게다가 우리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돌아가는 막차도 끊겨버려서 먼 길을 택시 태워서 쫓아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아카시랑 같은 침대에서 잘 테야 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내가 준비해둔 야식을 드시곤 잠이 오셨는지 거실에 펴둔 이불에 혼자서 주무시길래 그대로 놔두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제멋대로인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아카시와 침실에 가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리고 밤늦게 눈이 뜨여버렸네. 물 좀 마셔야지. 내 휠체어가 어디 갔지? 침대 옆에 항상 놓여져 있는 내 휠체어가 없었다. 아카시가 멋대로 옮겨 쓸 리도 없고, 그렇다면 이 집에 온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소행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 팔을 사용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엎드린 채로 집안을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거실에 불이 살짝 들어와 있는 게 보여 그쪽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살짝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내 휠체어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시어머니는 손에 망치를 들고 휠체어를 탕탕 쳐서 망가뜨리고 있었다.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두꺼운 수건도 깔아놓고 있다. 바퀴는 휘어져 있고 등받이는 갈기갈기 찢어져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다. 내 짝꿍이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함께 생활해온 내 파트너인데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어 조용히 녹화를 시작.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제기 불능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찍었다. 잠도 슬슬 오고 이제 그만할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못 고치겠지? 시어머니가 잠자리로 들어가려 하시길래 들키기 전에 나도 다시 돌아가려고 엎드린 채로 침대로 향했다. 이불 안으로 들어가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못 걷는 내가 그렇게도 싫나? 그 휠체어로 열심히 했던 재활치료, 갔던 장소, 밥 먹으러 갔던 가게, 여러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시 침대로 들어와도 물론 잠에 들지 못했고 나는 머릿속으로 시어머니를 샌드백처럼 치는 망상을 하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굿모닝 히카리. 휠체어는? 혹시 엄마가 못대로 옮겨놨나? 잠시 내가 둘러보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카시가 침실을 나간 몇 초 후 밖에서 아카시가 이게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다. 히카리 큰일 났어. 네 휠체어가 엉망진창인 채로 우리 집 베란다에 버려져 있어.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소란을 다 피우고. 어머, 큰일이구나. 히카리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휠체어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 누가 이런 짓을... 혹시 밤사이에 도둑이 들었나 몰라? 어제 밤에 더워서 베란다 문 열고 잤었거든. 혹시 거기로 도둑이 들어와서 휠체어를 훔치려고 한 건가? 그런데 왜 저렇게 망가져 있는 걸까요? 저에게 원한이 없다면 저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가? 도둑들의 생각 따위는 알 수가 없으니. 어머님이 그러신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아카시, 지금 말 들었니? 며느라기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아카시의 친엄마인데 잘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다리뿐만 아니라 머리도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카시, 이것 좀 봐. 뭐야? 이건 동영상?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아카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리고 영상이 끝날 즈음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뭐니? 뭘 보여준 거니? 엄마도 보실래요? 이 영상? 동영상? 네, 어젯밤 늦게 어머니가 일심불란하게 휠체어를 부수고 계시는 동영상이에요. 어둡지만 제대로 찍혔죠? 얼굴도 제대로 찍혔고요. 왜 이런 동영상을 찍은 거니? 어제 밤에 눈이 뜨였는데 휠체어가 없어졌길래 놀래서 집안을 찾아봤어요. 그때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휠체어를 망설임 없이 부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을요. 그치만 너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니? 어떻게 이동한 거란 말이니? 네, 휠체어를 빼앗기는 바람에 바닥에 엎드려서 팔 힘으로만 이동했어요. 저희 집 베리어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턱이 없거든요. 포복 전진으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이 집 지을 때. 혹시 화재나 재난이 일어나면 휠체어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히카리가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히카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인테리어로 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라니. 아니란다, 아카시. 얘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영상은 거짓말이란다. 얘가 합성한 거 아니니?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짓 잘도 하는구나. 역시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딘가가 이상하다니까. 장애 있는 며느리 아카시와 이혼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만 좀 해. 뭐? 이제 와서 엄마의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할 때에도 히카리 앞에서 장애인과 결혼하면 내 아들이 불행해진다는 둥, 전업주부 따위 가당치 않아, 기생충 같은 짓 하면 바로 이혼시킬 거야 라는 둥, 난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도 나랑 아빠가 노발대발해서 2번 다시 히카리 일에 상관 안 하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멋대로 카톡 등록을 하질 않나, 멋대로 집에 쳐들어오질 않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 돌아가요. 돌아가라고요. 나는 아카시가 행복해졌으면 할 뿐이란다. 저 애는 평생 걷지 못한다고. 앞으로 계속 아카시가 보살펴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아카시의 인생에 짐만 될 뿐이잖니. 나는 히카리와 결혼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요. 나만 히카리를 보살피는 게 아니야. 히카리도 날 잘 보살펴주고 있다고. 그게 부부 아니야? 히카리가 내 인생에 짐일 리가 없잖아.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아카시! 어서 나가.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아카시는 부엌에서 새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더니 어머니가 가져오신 짐을 전부 그 안으로 넣어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어머님은 당황하여 그 쓰레기 봉투를 찾아 나섰고 아카시는 바로 현관문을 잠궈버렸다. 그리고 아카시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차로 데리러 와주셔서 시어머니는 강제 귀환 당하셨다. 그 후 아카시와 시어머니는 연을 끊었다. 내 휠체어는 시아버지가 변상해 주셨고 우연히 예전에 쓰던 것과 같은 모델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다시 구입했다. 최신 모델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이 휠체어가 더 애착이 간다. 시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노발대발하시어 이혼을 선언하셨다.
두 분의 이혼은 쌍방의 변호사를 세우는 진흙탕 싸움이 되었지만 내 휠체어를 부순 일에 대해서 그 변상을 시아버지가 한 일도 있어서 시아버지께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휠체어는 분명 나를 대신해서 괘씸한 시어머니를 내쫓아준 것이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히카리. 남편인 츠토무와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같은 집이긴 해도 현관은 따로이고 시아버지는 일하거나 친구를 만나느라 거의 집에 안 계신 데다 시어머니는 적당히 거리를 둬주셔서 딱히 스트레스는 없다. 그리고 올해 우리 부부에게 드디어 딸이 생겼고 모모라는 이름을 지어준 딸은 벌써 8개월이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보육원에 보내지 못해서 내 출산 휴가가 끝난 뒤로 일할 때는 시어머니가 딸을 돌봐주신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평소처럼 일하러 가려고 시어머니에게 모모를 맡겼다. 일하다가 휴대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몇 통이나 라인이 와 있어서 나는 서둘러 라인을 열었다. 히카리, 큰일이야 큰일. 어떡하면 좋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손이 떨려서 라인을 못 보내겠어. 그럼 통화할까요? 아니야 안 돼. 지금 옆에 경찰이 계셔서. 경찰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점심쯤에 모모한테 분유를 먹이고 채웠거든? 그때 나도 모모 옆에서 잠이 들어버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모모가 사라졌어. 네? 방안을 다 찾아봤어. 모모가 이제 기어다닐 수 있잖아. 그래서 혼자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눈치챘어.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활짝 열려있던 거야. 설마 누가 모모를 유괴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당장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바로 히카리랑 츠토무한테도 연락했는데 너희한테 연락 오기 전에 경찰분들이 먼저 오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어. 그래서 경찰관이 옆에 있었던 거네요. 그래, 맞아. 그런데 지금 집 전화로 트러버스 병원이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모모가 구급차에 실려와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트러버스 병원이면 모모가 천식치료 때문에 다니던 소아과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모모는 태어난 지 몇 개월째부터 천식 증상이 나타나서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천식치료 때문에 매주 병원을 다니고 심할 땐 입원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길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께 모모를 부탁한 것이었다. 그래, 왜 모모가 거기에 있는지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지? 알겠어요. 회사 조퇴하고 병원으로 갈 테니까 어머님은 경찰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일단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상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조퇴하고 택시를 타고 당장 병원으로 갔다. 접수처에서 사정을 설명하자 간호사님이 안내해 주셨고 방으로 들어가자 모모, 어쩌다 여기로 온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모모 어머님. 모모 주치의 선생님, 다행이다.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런데 왜 모모가 병원에 있는 건가요? 집에서 어머님이 돌봐주고 계셨는데. 모모는 구급차로 실려왔어요. 이분도 함께 계셨고. 아버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역시 이분이 모모 할아버지시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땐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그런 거짓말을...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잠깐 파친코에 있는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가 잘 때 잠깐 데려온 거야. 설마 멋대로 모모를 데리고 파친코장에 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항상 가시던 그 담배 연기 자욱한 파친코장을요?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갈랬어. 근데 마침 딱 느낌이 좋아서 잠깐만 하다가 가려고 잠깐 모모를 의자에 앉혀놨는데 모모가 조용히 자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잘 보니까 숨을 헉헉대고 있어서 놀라서 직원을 부르니까 직원이 구급차를 불러줬지. 잠깐만이라니. 얼마나 잠깐이요 아버님? 모모는 천식이 심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몇 번이나 입원한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도 모모 천식 때문에 매일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기청정기도 두고 츠토무도 담배 끊었는데 같이 사시면서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 게 뭐야? 애 키우는 건 여자 일이니까 난 당연히 그런 건 모르지. 애초에 천식 있는 갓난아기라니. 나 어렸을 땐 그딴 거 없었어. 그냥 아버님이 모르셨던 거잖아요. 내가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츠토무가 도착해서 다시 의사 선생님께 모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모모의 천식은 매우 나빠져서 그대로 파친코장에 내버려뒀다면 질식해서 숨을 못 쉬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마음 놓을 순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진정하려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츠토무? 아버지는? 잠깐 바람 쐬고 오신대요. 저기 히카리, 우리 아빠한테 사과해 줄 수 있어? 뭐? 그게 아빠는 보다시피 옛날 사람이고 고집도 세시잖아. 아빠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렇게 며느리한테 혼났으니 먼저 와서 사과하진 못하실 거야. 옛날 사람이든 고집이 세든 애를 죽일 뻔했잖아. 말해두는데 난 사과 안 할 거고 아버님이 사과하셔도 용서할 마음 없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럼 이혼하자. 모모는 내가 데려갈게. 그런 위험한 사람이랑 그런 사람을 편드는 아빠랑은 같이 살게 못해. 뭐라고? 모모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명 더 진심으로 나와 모모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츠토모, 적당히 해. 이번 일은 전부 다 네 아빠 잘못이잖아. 히카리한테 사과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그치만 네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네 자식이랑 네 아내를 지키는 거 아니야? 이번 일로 나도 기억났어. 츠토무가 아직 아기였을 때, 지금 모모만 했을 때 내가 아파서 그 인간한테 츠토무를 맡겼었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 츠토무를 완전히 내버려두고 츠토무가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먹고 얼굴이 새파래질 때까지 눈치도 못 채서 너 구급차에 실려가서 수술 받았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번이 두 번째인 거예요? 히카리 씨, 이혼하고 싶은 것도 당연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망할 영감 때문에 잃을 뻔하고 그걸 감싸주는 아들이라니. 그래도 잠시만 기다려줄래? 왜요? 히카리 씨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서 이제 본가가 없잖아. 혹시 이혼하고 모모랑 히카리 씨가 둘만 남아서 고립될까봐 걱정이 돼. 그건 어머님 말씀대로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돌아갈 집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다. 그러니까 날 조금만 믿고 이혼은 일단 보류해줘. 난 무조건 히카리랑 모모 편이야. 하지만 전 더 이상 저 사람이랑 모모를 한 집에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혼할게. 저 망할 영감이랑. 어머님, 더 일찍 했어야 했어. 내가 그때 츠토무가 사경을 헤맸을 때 이혼했었다면 모모가 이렇게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엄마, 츠토무, 히카리한테 사과해. 이건 네 마지막 기회야. 히카리가 용서할지 말지는 히카리의 선택이지만 지금 여기서 아까 한 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히카리 마음도 안 변할 거야. 나는 전업주부라서 저 망할 영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히카리는 돈도 제대로 벌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어. 이혼하는 건 나보다 훨씬 별거 아니야. 히카리 미안해. 당장 용서할 마음은 없어. 그래도 맞아. 어머님 말씀대로예요. 전 돌아갈 집도 없고 모모가 아프니까 걱정돼서 아직 보육원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당신들을 믿어볼게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모모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요. 힘든 결정을 하게 해서 미안해. 멍청한 아들은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히카리는 모모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나도 츠토무도 최선을 다할게. 다음 날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아버지께 이혼장을 내밀었다. 시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해줄게 라고 하며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다. 어차피 이혼 못할 거면서 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시청에 가서 제출했고 그제야 시아버지는 당황했다. 고함을 질러댔지만 시어머니가 싸울 거면 변호사를 부를게. 근처에 소문이 나겠지만 라고 한마디 하자 조용히 집을 나갔다. 둘이서 얘기한 결과 저축한 돈은 시아버지가, 집은 시어머니가 갖는 걸로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해결됐다. 이혼한 후 시아버지는 독거노인이 월세방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몰랐는지 꽤 고생하고 있다는 것 같다. 겨우 찾은 집도 보증인을 요구해서 나도 어머님도 츠토무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증인이 필요 없는 낡은 아파트에서 쥐나 벌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모는 주치의 선생님과 간호사님 덕분에 다시 건강해졌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는 큰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쑥쑥 자라서 3살부터는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천식이 많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모모를 돌봐주셔서 무척 도움이 되고 시어머니가 단단히 교육한 덕분에 츠토무도 이젠 아빠라는 자각이 생긴 것 같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기분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때 이혼하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택한 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남편인 아키토와 결혼한 지 곧 6년째가 된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버린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 부부이다. 6년간 나도 아키토도 우리의 생활과 육아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3년 전에 전원주택을 장만할 수 있었고, 비록 경차이지만 우리 차도 장만했으니 우린 나름대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의 일,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인지 조금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다. 출근하는 아키토를 배웅하고 나는 간만에 쉬는 날이어서 우리 딸 메구와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려 했다. 메구야, 오늘은 엄마랑 단둘이네? 같이 놀까? 아싸! 나 오뎅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그래, 그럼 엄마가 반대쪽에서 볼게. 엄마가 보여. 메구는 매우 즐거워해 주었고 아침부터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점점 바깥 기온은 내려갔고 집안도 추워지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난로를 피웠다. 메구, 추워져서 난로 켜놨으니까 절대로 가까이서 놀거나 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말 잘 듣고 놀고 있을게요. 우리 착한 딸, 사랑한다. 나도 엄마 사랑해요.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옆을 보니 메구는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 있었다. 나도 난로의 온기로 몸이 풀렸는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우리 딸의 울음소리로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큰일이 나 있었다. 엄마, 일어나! 집에 불이 났어요. 메구는 울면서 나를 깨우고 있었다. 온 주변이 급속하게 타올랐고 나는 패닉에 빠졌다. 무슨 일이라? 정신없이 메구를 안고 집에서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메구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옆집에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었는지 소방차와 구급차는 곧바로 달려와 주었다. 나와 메구는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고 나는 구급차 안에서 아키토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세요?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인데. 미안. 하지만 급한 일이라. 응? 무슨 일이야? 아키토, 정말 미안해. 집에 불이 났어. 그리고 지금 나랑 메구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집은 어떻게 됐어? 내 방에 있던 트러블 전문 타카무라 피규어는? 당신, 그게 지금 우선은 나랑 메구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보면 넌 괜찮다는 거잖아. 그것보다 집은, 피규어는 다 탔어. 뭐? 메구는 어떻냐고 안 물어보네? 그래, 메구는 너무 화가 나네?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에 불 내놓고 네가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됐어, 그만해. 아키토, 너 변했구나. 뭐? 때마침 아키토의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다. 결국 나는 가벼운 증상으로 그쳤지만 메구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상으로 중태에 빠져 입원하게 되어버렸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나의 불찰 때문에 메구를 중태에 빠지게 한 건 몇 번이고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모자랐다. 나는 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한 충격이 덮쳐왔다. 히카리 씨 되시죠? 자녀분 일로 좀... 아, 네. 메구 양의 일산화탄소 중독은 고기압 산소요법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술을 해나가야 하고요. 화상에 관해선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네. 입원 비용도 포함해서 100만 원은 좋게 될 듯한데 이대로 치료를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치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100만 원 이상의 큰 돈은 우리 부부의 저축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곧바로 아키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세요? 몇 번이고 미안해. 급히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뭐? 이번엔 또 뭐야? 아직 업무 중인데. 미안. 겉보다 오늘 조퇴 못해? 안 돼. 집이 다 타들어가든 뭐든 오늘은 못 가. 그래. 저기 메구 입원비 다 합해서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심한 상태야? 목숨에 지장은 없는 듯한데 그래도 치료는 해야 돼서. 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해보라니.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내 알 바 아니야. 어른이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이제 부탁 안 해.
너 혼자 버는 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변했구나. 좀 쿨해지긴 했지. 그 후 집이 다 없어져 버린 우리 가족은 잠시 동안 월세집에서 살게 되었다. 물론 아키토의 불평불만은 계속되었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능한 집에 가지 않고 일을 늘리고 병원에 가서 매구를 돌보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남편 자식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매구가 입원한 지 2개월 후 매구의 퇴원날이 2주 후로 다가온 날의 일이었다. 때마침 화재보험으로 4천만 원이 나왔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아키토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병원비가 어떻게든 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나 내일부터 출장 다녀올게. 알았어. 저기 병원비 말이야. 들어온 보험금에서 좀 빌려도 돼? 뭐?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왜?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어려운 단어 쓰시겠다. 암튼 그런 복잡한 얘기는 출장 갔다 와서 하면 안 돼? 출장 다녀와서라니. 중요한 이야기는 먼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끄러 죽겠네.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했다. 다음날 아키토는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는 아키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멍 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밖은 해가 져 있었고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우연히 켜져 있던 TV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니 거기엔 아키토와 모르는 여자가 나오고 있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한 호텔 트러버스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직 소방대원들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합니다. 한시 빨리 소방대원들이 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건 사람이다. 사람이 나왔습니다. 뜨거. 남이 너 괜찮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십니까? 뭐야? 벌써 기자들 와 있어? 꼴을 보라고. 괜찮아 보여요? 큰일이군요. 큰일이고 자시고 겉보다 찍지 말라고. 저리 가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입니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중계? 뭐 하는 짓이야? 우린 부상자라고. 남이야, 가자. 일단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남이라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사라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기가 막혔다. 출장이란 건 거짓말이었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었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나는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기 병원비 때문에 상의할 게 있는데. 진짜 귀찮아 죽겠네. 치료비는 못 내. 더 이상 귀찮게 하면 이혼이야. 그래, 이혼하자. 뭐? 이혼하면 막막해지는 건 너일 텐데? 딱히 그렇지도 않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 따위랑 앞으로 같이 못 살아. 바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겠는데 남이가 누구야? 네가 어째서 남이를 알고 있는 거야? 호텔 트러버스에 화재난 일이라고 말하면 알 텐데? 그걸 어떻게? 이거나 봐. 동영상? 네가 묵고 있던 호텔이 뉴스에 나왔거든. 미치겠네. 둘이서 호텔에서 나오는 거랑 남이라는 여자 어깨 감싸면서 가는 장면만 잘라서 SNS에 퍼뜨릴까 하는데 어때? 무슨 짓이야 그게? 그러면 나와 남이 사이가 회사에 들키게 되잖아. 그 남이라는 애랑 무슨 사이인지 들키면 너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가 보구나? 끝장이라고. 사장 마누라랑 바람핀다고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구나. 그럼 더더욱 영상 퍼뜨려야겠네? 부탁이니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네가 말한 대로 이혼 후에 너랑 남이라는 사람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공동재산 분배도. 알았다고. 바라는 게 뭐야? 당신이 사라져주는 거랑 화재 보험금으로 나온 4천만 원 포기하는 거. 그게 무슨 억지야? 그럼 됐어. 남이라는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당하면 곤란한 건 당신일 텐데. 알았다고. 일 크게 만들지 마. 못돼 먹은 년. 전액 입금되면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접근금지 공증 서류도 만들 거야. 알았다고. 귀찮게 꼬치꼬치 다 따지고 말이야. 그 대신에 4천만 원 외에 위자료라든가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야? 충분해. 다행이네. 이걸로 넌 회사에 계속 붙어먹을 수 있게 됐으니. 나는 이 회사에 인생을 바쳤다고. 너 따윈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여
나는 4천만 엔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매구가 입원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소문으로 아키토의 근황이 귀에 들어왔다. 아키토는 결국 그날 중계 뉴스를 본 사장에게 나미와 바람피고 있단 걸 들키게 되었고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고 한다. 인생을 바쳐온 회사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의하여 빼앗기고 말아버린 것이다. 그 도둑고양이 같은 남이라는 여자도 무일푼인 아키토에게 관심이 없어졌고 둘은 이별. 하지만 그런 남이를 사장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엔 이혼. 둘 다 길바닥에 내쫓아졌다고 한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매구는 무사히 회복하여 퇴원.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은 아빠에겐 아무런 미련도 없어 보였고 아직 어린데도 배짱이 두둑하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을 버린 남자에게 더는 동정의 여지 따윈 없다. 앞으론 나와 매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미도리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했지만 그런 나도 운명의 남자와 만나 다행히도 결혼을 했다. 남편인 케니치는 아주 성실하고 좋은 사람에다가 이쁘지도 않은 나에게는 아까울 정도의 사람이다. 결혼식 당일에는 엄마에게 물려받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거짓말! 웨딩드레스가 없어졌어! 그건 바로 어제 막 입은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다.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본가에 놔두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다. 무슨 일이니, 미도리코? 웨딩드레스가 없어. 엄마 혹시 못 봤어? 혹시 도둑? 무슨 일 났어? 큰일 났어. 도둑 맞은 것 같아. 도둑 맞았다니. 미도리코의 마음이? 응, 내 맘에 도둑이가 아니라 여기 놔뒀던 웨딩드레스가 없어졌다네. 큰일이군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혹시 또 없어진 거 있는지 한번 봐봐. 나와 엄마는 다른 것도 도둑 맞은 게 없는지 온 방을 뒤져보았다. 하지만 현금이나 돈이 되는 것은 하나도 안 없어졌고 오직 그 웨딩드레스만 없어져 있었다. 웨딩드레스만 없어진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람? 정말 불쾌하구나. 엄마로부터 나에게, 내게로부터 미래의 내 딸에게 언젠가 물려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다. 결국 웨딩드레스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남동생 타쿠오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사실은 나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결혼이 정해져 있었다. 신부는 유키라는 사람인데 솔직히 나와는 성격이 안 맞는 타입. 제멋대로인데다가 뻔뻔하고 시댁에 와서는 빈번히 상식 밖의 태도를 보이곤 했다. 하기사 남동생인 타쿠오랑도 성격이 안 맞았으니 그 결혼 상대와도 당연히 성격이 안 맞겠지만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엔 엄마밖에 없었다. 타쿠오가 결혼하면 유키 씨와 둘이서 본가에서 살 예정인 듯한데 유키가 집안일도 해주고 엄마 노후도 돌봐줄 거야. 그러니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비상식적인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해줄 거라곤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를 자기 좋을 대로 가정부처럼 부려먹기 위해 같이 살기로 한 건 아닌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그 후에도 드레스는 발견되지 않은 채 타쿠오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그러면 신랑 신부의 입장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곳엔 도둑 맞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올케 유키가 서 있는 것이었다. 엄마, 저건 어째서 저 드레스가... 잘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치만 저 실루엣은 엄마 거 맞지? 조금 다르다는 건 드레스 자체는 엄마 것이 틀림없지만 부분적으로 펄이나 스팽글이 달려있어 절묘하게 리메이크 되어 있었다. 뭐야 저 리메이크? 초짜가 그냥 달아났잖아. 우리 엄마 드레스가 덕지덕지 천박한 드레스가 되어버렸어. 나의 소중한 드레스가... 도둑 맞은 드레스가 설마 올케가 입고 있을 줄은 모른 채 나와 엄마는 결혼식 내내 당황을 금치 못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어쩌지? 말을 해야 하나? 형님! 유키씨! 그 드레스! 내 드레스 어때요? 형님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죠? 내가 입은 게 조금 더 화려한 데다? 나보다라니 너... 이렇게 이쁜 드레스인데 형님같이 못생긴 사람이 입으면 아깝잖아요. 못생겼다니! 밑에서 중간은 간다고!
형님에겐 라멘 가게 유니폼이 더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 그 유명한 집? 응, 무슨? 유키야, 네가 입은 그 드레스 내가 미도리코한테 준 건 아니니? 어차피 형님 결혼식은 끝난 데다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려받아 준 거예요. 좀 무난한 것 같아서 더 예쁘게 꾸며봤어요. 너가 범인이었구나. 범인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난 그저 우리 집에 있던 걸 가져간 것 뿐이라고. 혹시 드레스 훔쳐간 게 너였니? 사실은 이 드레스 예전부터 유키가 입고 싶어 했었다. 툭 까놓고 말하면 드레스값 아끼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예전부터 물려달라고 떼를 썼었다. 하지만 키씨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고 드레스를 알아서 준비하라고 거절했었다.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소중한 내 드레스를 마음도 안 가는 유키씨가 입고 있는 게 너무 싫었다. 딱 부러지게 거절했기 때문에 포기한 줄 알았는데 설마 훔쳐서까지 입을 줄이야. 무서운 아이다. 도둑질까지 해서 드레스를 입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도둑질? 원래 엄마 드레스잖아. 그럼 가족인 나도 받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쓸 일도 없는 드레스를 받은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네가 입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고 솔직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솔직하게 빌려달라고 하니 싫다고 안 빌려줬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훔쳐도 된다는 건 아니지. 결국 타쿠오와 유키 씨는 훔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다. 피로연에서는 타쿠오와 유키 씨의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런! 술 흘려버렸네. 타쿠오의 친구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유키 씨의, 우리 엄마의 웨딩드레스에 흘려버린 것이었다. 드레스에 묻혀버렸네. 괜찮아. 이런 것도 입을 일도 없는데 뭐. 역시 유키, 통이 크단 말이야. 대통령감이라니까. 뭐? 내 허리통이 크다고? 너무하네 정말. 드레스가 더러워졌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엇보다 나와 우리 엄마의 소중한 웨딩드레스를 훔치다니. 거기에다 더럽혀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디까지 뻔뻔한 거야? 원래 싫었던 타쿠와 유키지만 이번 일로 치가 떨리기 싫어졌어. 절대로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엄마, 잠시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니? 나는 엄마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엄마는 해버리자꾸나 라고 하셔서 나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피로연은 가족과 친구들의 스피치 순서가 되었다. 그럼 나 갔다 올게. 나는 누나로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내 동생 타쿠오 그리고 유키씨 결혼 축하해. 유키씨 드레스 입은 모습 너무 이쁘다. 사실은 이 드레스 원래는 저희 엄마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딸인 제가 물려받아 결혼식에서 입었습니다. 지금은 누나 결혼식 따위 상관없다고. 먼저 했다고 뻐기는 거야? 나는 타쿠오의 말을 무시하고 축사를 계속해 나갔다. 언젠가 나의 딸에게도 이 드레스를 입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 소중히 보관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드레스를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웅성웅성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엄마도 유키씨에게 드레스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드레스를 오늘 유키씨가 입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 맞았다니? 난 시어머니한테 받았다고요. 도둑 맞은 드레스라는 강력한 한마디에 장내는 더욱더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다. 도둑질한 드레스로 결혼식을 올리는 기분은 어때? 도둑 신랑 신부님? 이런, 남의 결혼식 방해나 하고 당장 나가 이년아! 그래! 당신 내가 더 잘 어울리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 꼴 사나워! 너네 결혼식에 관심 없으니까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 전에 우리 남편도 축사가 있다고 하니 들어줄래? 남편 케니치가 타쿠오와 유키에게로 향했다.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사실 케니치는 경찰관이다. 아까 남편한테 물어보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가 된다고 알려주었다. 결혼식 후에 연행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할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되갚아주려고 타이밍에 체포하였다. 거짓말이지? 왜 드레스 정도로 체포되는 거야? 우린 부모님의 드레스를 물려받은 것 뿐이야. 절도죄라니 웃기지 말라고. 물려준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하지 않느냐? 결국 타쿠오와 유키는 웨딩드레스를 훔친 죄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평생에 한 번 축복하는 자리인 결혼식이 설마
자기들의 죄로 물거품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네. 신고하시면 남동생분과 올케분 모두 전과자가 되어버릴 텐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타코에게도 유키에게도 한치의 정도 없기 때문에 괜찮고 말고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체포해주세요. 타쿠오 그 바보 같은 게 속으론 가족이니 곧 풀어주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애라 유키도 같이 이번에 제대로 반성하길 바란다. 라기보단 남동생과 올케가 전과자가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타쿠오와 유키는 엄마 눈밖에도 나버려서 앞으로 가족으로서 볼 일은 없게 되었다. 엄마, 드레스 원래대로 돌아왔어. 봐봐. 아, 다행이구나. 나의 소중한 드레스. 유키에게 난도질당한 드레스는 전문점에 맡겨 무사히 원상복구할 수 있었다. 물론 수리비용과 드라이 클리닝 값은 전부 타쿠오와 유키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게다가 처음에 타쿠오 부부와 같이 살 예정이었던 엄마는 우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장모님 혼자 계시면 걱정이 되어서요. 만약에 무슨 일 있을 땐 제가 장모님을 지켜드릴게요. 고맙네, 사위. 정말 의지가 되는구나. 되먹지 못한 타쿠오와 제멋대로인 며느리 유키와의 생활도 없던 일이 되고 엄마도 기뻐 보였다. 엄마,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우리 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까지. 드레스가 도둑 맞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덕분에 액땜도 했겠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남편과 엄마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오늘은 새 직장에 입사식이 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모두에게 나를 어필하고자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왔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이 만원 전철을 타며 출근하게 된다. 만원 전철은 꽤 힘들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 싫진 않다. 전철 안에서 몸을 흔들려가며 향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연배 있어 보이는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 왔구만. 네, 여보세요? 지금? 괜찮아. 얘기해보게. 뭐?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걔네들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걔는 나중에 강등해야겠군. 그래, 알았어. 나중에 봅세. 옆에 있던 아저씨는 주위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조금 불쾌했지만 이미 전화도 끊었으니 그냥 신경 안 써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때 또 옆에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또 전화가. 네, 여보세요? 사장님 아니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럼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 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안심하십시오. 네네. 근데 그건 만원 전철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데다가 끊을 기미조차 안 보여서 나는 이 아저씨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주의를 하기로 했다. 죄송한데요. 만원 전철에서 전화하시는 건 좀... 뭐야 당신은? 아닙니다. 이쪽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좀...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그만하게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일이 좀... 아저씨의 태도에 나도 열이 받기 시작했다. 명백히 저쪽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저씨!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니까 전화 그만 끊으란 말이야. 만원 전철 아니라고! 라고 조금 큰 소리로 말해버려서 좀 심했나? 하고 반성한 건 그 후의 일이었다. 내 목소리가 아저씨의 전화 상대에게도 들렸는지 상대방이 전화를 끄는 모양이었다. 자네 뭔가? 정말 자네야말로 민폐일세! 라며 사람들 많은 가운데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길래 주변 사람들 좀 보시라고요. 노약자석도 가까운 데다 만원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비매너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어른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죠. 라고 반박하니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며 시부렁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리는 역에 도착하여 전철에서 내렸지만 그 아저씨도 같이 내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입사식에서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회사에 가기로 했다. 오는 길에 일이 조금 있었지만 무사히 새로운 직장인 트러블 상사에 도착하였다. 같은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고 내 비즈니스 호는 불타올랐다. 하던 그때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아까 만원 전철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있었고
눈이 딱 맞아버린 순간 그 아저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다가왔다. 자네 말이야. 아침에 전철에서 그 사람이지? 네, 그런데요? 라고 말하니 남자는 태도를 싹 바꾸며 더 울그락불그락하며 말을 했다. 자네 신입사원인가? 난 이 회사의 부장일세. 이제부터 아주 귀여워해주겠어. 부장이시라면 호쿠토상이시죠? 뭐? 새빨갛게 어린 것이 내 이름은 왜 알고 있어? 저예요, 아카시요. 기억 안 나세요? 아카시군? 오랜만이에요. 제가 하버드에서 경영학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한 번 뵌 이후로 못 배웠죠. 뭐 그땐 머리도 빨갛게 염색하기 전이었으니 제 얼굴 봐도 모르시겠죠. 그렇지 뭐. 아까는 호쿠토상인 거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네. 저 호쿠토상, 아까부터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요? 괜찮으세요? 걱정 말게나. 그렇군. 그 아카시군이 우리 회사에... 그렇다. 나는 트러블 상사의 모회사인 트러블 버스터스 주식회사 사장의 아들이다. 오늘부터 트러블 상사의 고문으로서 여기에 배속된 것이다. 호쿠토상은 내 정체를 알고는 얼굴이 창백해져 갔다. 그 후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축사를 하였다. 네, 여러분, 트러블 상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세간의 부조리한 트러블을 도덕심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부조리한 환경이 있을 시엔 당장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세간의 트러블을 고쳐나가는 회사로서 사내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 신입사원 일동으로부터 성대한 박수를 받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업무인 사내회의로 발걸음을 옮겼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아카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카시군. 하버드에서 경영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들었네. 정말 대단하구먼. 우리 회사의 미래도 앞으로 더욱더 밝아지겠군 그래. 네, 아무렴 그럼 좋겠지만. 그리고 나는 아침에 호쿠토상과 있었던 일을 회의에서 발표했다. 호쿠토상은 아무래도 사장님과 전화하신 듯한데 사장님은 만원 전철 안에서 전화를 하는 호쿠토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고 호쿠토 부장이 그런 사람일 줄이야. 사장님의 전화여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압력을 가하는 건 아닌지 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전철 안에서 호쿠토 군이 전화하는 걸 알았었다면 당장 전화를 끊었을 테고 오히려 전화가 끊겼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군요.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기에 사장이 권력 남용 기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매우 엄격한 대응을 요구해 온다고 한다. 그런 상사가 있으니 부하도 비슷하게 되어간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회사, 모두가 일하기 쉬운 회사를 만들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이익은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경영 철학이다. 회의가 끝나고 호쿠토가 사장에게 불려갔다. 나는 몰래 뒤를 쫓아가 사장실의 문틈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호쿠토군, 자네 때문에 아카시군이 나에게 쓸데없는 의심을 품었지 않은가?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마 그 아카시군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만원 전철을 타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만, 하지만 자네의 처분은 그에 따른 처분이 될 거라는 것만큼은 각오해 두게나. 사장님,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번 일만큼은 상대운이 좋지 않네. 저번에 자네의 권력 남용을 은폐한 것처럼은 안 되겠구먼. 은폐? 뭐라고? 절대로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사장님,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수많은 악행의 은폐 담당이기도 했으니까요. 자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설마요. 저와 사장님은 운명 공동체랍니다. 저희 둘이서 비밀을 지켜가야 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사장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실례입니다만 지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아카시군! 이 회사 그야말로 색이 말이군요. 부패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태도이신 거군요. 호쿠토상, 그건 변명 따윈 듣기 싫습니다. 아카시군 진정하고. 이 일에 관해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모회사인 트러블 버스터즈 주식회사에도 협조를 부탁하여
철저하게 감독과 조사를 해나갈 겁니다. 아까 말을 듣자 하니 수많은 일을 은폐하고 있는 듯한데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세요. 회사의 내부 조사를 한 결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악행들이 트러블 상사 내에서 발견되었다. 매상이 저조할 때에도 분식결산으로 흑자화하여 적자를 숨기곤 하고 있었다. 트러블 상사의 현상은 솔직히 도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원들의 인생을 길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 트러블 버스터즈 주식회사에 자본금의 증자를 부탁하여 사장과 호쿠토 부장을 징계 처분한 후 나를 필두로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에 힘을 쏟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트러블 상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나쁜 일을 행하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사가 될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일이었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아카시. 아내인 세리나와 결혼한 지 이제 반년 된 신혼이다. 세리나는 좀 엉뚱하고 4차원인 구석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내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녀는 내게 있어 최고의 아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나에게도 있었다. 아카시, 오늘 저녁 메뉴는 카레야. 일찍 들어와. 카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네. 자기 생각하면서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일찍 와. 알았어. 라고 답장은 보냈지만 솔직히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리나의 요리 솜씨는 정말 최악이기 때문이다. 신혼 초기에는 요리 솜씨가 없는 것도 귀여웠지만 솔직히 세리나의 요리 센스는 경계선을 초월한 상태이다. 그걸 음식이라고 먹느니 차라리 개 사료를 먹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왔어. 어서 와. 저녁 다 됐어. 저기 나 먼저 씻을게. 나중에 씻고 따뜻할 때 얼른 먹어. 그래. 나는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식탁에 놓여있는 카레를 바라봤다. 이건 무슨 카레야? 이건 고기, 야채, 생선이 다 들어간 완전 초럭셔리 카레야. 내가 스파이스랑 카레가루 배합부터 오리지널로 만들었어. 대박이지? 우와,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나만의 비법이 첨가돼 있어. 너만의 비법? 그건 바로 러브라는 나만의 비법을 스파이스로 넣었어. 그렇구나.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조리 방식을 고집하려 드는 걸까? 왜? 요리를 못하면 취향은 달라도 카레는 오직 오땡땡 카레. 그냥 이런 카레가루 사다가 만들면 되잖아. 나는 야리꾸리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풍겨나는 카레를 입에 넣었다. 못 먹겠다. 이건 맛이 있다 혹은 없다. 뭐 그런 양자택일이 가능한 차원의 맛이 아니야. 카레를 한 입 입에 넣은 순간 내 혀는 내게 삐뽀삐뽀 위험 신고를 보내왔다. 절대 삼켜서는 안 돼. 라고 식도에서 거부 반응을 올려보내고 있었다. 많이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 나는 한 입 또 한 입 억지로 삼켜 넘겼다. 만약 내가 이걸 먹지 못하고 뿜어낸다면 세리나가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이 참을 수 없는 역겨움. 혹시 지옥에나 있을 법한 가마솥에다가 끓인 건 아닐까? 인간 사바 세계에선 볼 수 없는 맛이 분명하다. 더 먹고 싶은 말해. 아직 많이 있어. 억지로 카레를 먹는 동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갔다. 이상하네. 카레가 언제부터 저 세상 문을 두드리는 음식이 된 거지? 그렇게 처음엔 의식이 가물거리더니 그 다음은 호흡곤란, 동기, 현기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어지러워. 몸이 이상해. 어머, 머리가 돌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몸이 이상해. 빨리 구급차. 뭐래. 집에서 만든 카레 먹고 몸이 이상해질 게 뭐가 있어. 더는 힘들겠어. 안녕. 내 이번 생은 여기까지. 세리나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장난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힘을 모아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그 다음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카시, 저녁 먹다 말고 왜 갑자기 쓰러진 거야? 혹시 회사 끝나고 오다가 길에서 뭐 잘못 주워 먹은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똥개니? 환자분이 쓰러지신 건 중독증 때문인 걸로 판단되는데 뭐 짐작 가시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쓰러지기 직전에 먹은 건 아내가 만든... 네, 제가 만든 요리 말고 다른 건 먹은 게 없어요. 중독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 요리가 뭐였죠? 카레요.
저 실례지만 카레에 어떤 걸 넣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닭고기, 야채, 그리고 뭐가 좀 허전해서 참치회하고 조개랑 낙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카레가루는 오리지널 브랜디를 했어요. 쿠민, 심황, 넘맥, 계피를 한 병씩 통째로. 그거였네요. 아내분, 혹시 남편분을 죽일 작정이셨어요? 스파이스 중에는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중독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빌리자면 세리나가 비상식적인 양의 스파이스를 카레에 투입한 것이 중독증을 일으킨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파이스는 종류에 따라서 한꺼번에 대량 섭취했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 재료였던 고기, 야채 등도 완전히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한마디로 치명적인 카레를 먹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음식 타박 안 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낼 뻔했어. 왜 화를 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일부러 그랬음. 그건 살인미수지. 나 또 토할 것 같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니? 다행히 링거를 맞고 금방 회복이 됐지만 앞으로 세리나가 만든 음식을 도저히 다시는 입에 넣을 자신이 없었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세리나, 오늘부터는 요리 스승님을 모시고 음식을 배워보기로 하자. 스승님? 할머니, 그럼 부탁드려요. 그래, 세리나. 나도 잘 부탁한다. 나의 친할머니, 젊은 시절 요리 연구가를 했을 정도로 자타공인 일품 요리사이다. 지금은 은퇴 후 일선에서 물러나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세리나를 위해 요리 지도를 해주기로 하셨다. 나 배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리나가 요리를 좀 더 잘 배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런 치명적인 음식만 만들 거야? 내 몸이 더는 버텨내지 못한다고. 뭐래? 일단 노력이라도 좀 해봐.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음식 만들 때까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달라고 내가 부탁해뒀으니까 그렇게 알아. 걱정 마라. 내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세리나에게 요리 수업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제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럼 우선 야채를 한번 썰어볼까? 네.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칼은 이렇게 잡고. 네, 할머니. 그리고 생선은 요리 전에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손질을 잘해야 잡냄새도 없고 깔끔하고 맛있게 요리가 완성되거든. 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나. 이제 오니 저녁 준비 다 됐다. 식탁 위에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거 세리나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세리나는 침울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리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 우와, 바로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 것 같아. 나는 야채 씻고 써는 거밖에 한 거 없어. 그럼 할머니가 거의 다 한 거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처음엔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배우면 돼. 네. 세레나의 태도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조용한데? 혹시 할머니가 막 야단치고 주눅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다음 날도 할머니의 요리 수업은 계속되었다.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리나는 할머니 말에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미소시루를 만들어 보자.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미소를 끓는 물에 넣고 풀어서 미소시루는 우선 국물을 내야지. 국물을 잘 우려내면 훨씬 맛있는 미소시루를 만들 수 있어. 왜? 뭐가 잘못됐니? 저요. 요리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요. 지금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네. 할머니의 요리 수업은 1주일, 2주일 계속해서 이어졌다. 오늘은 진짜 맛있게 됐어. 그래, 세리나가 정말 열심히 했어. 우와, 진짜 냄새도 좋고 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어때? 우와, 맛있는데? 이거 진짜 세리나 네가 만들었어? 지금까지 먹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 악마와 천사, 파리가 득실되는 쓰레기와 풀코스 요리의 차이라고나 할까?
아이고 얘야, 왜 그러니? 미안. 내가 말이 좀 심했다. 파리가 득실될 정도는 아니고 파리가 안 낀 쓰레기로 정정할게. 나도 맛있는 요리를 한 가지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다 네가 열심히 한 결과 아니겠니? 할머니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그만하고 어서 세리나가 만든 요리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응? 나, 세리나, 그리고 할머니, 우리 셋은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저녁을 함께 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맛있는 집밥을 먹으며 이유 없이 행복하고 좋아서 나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 사실 세리나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리 실력이 이렇게나 빨리 늘 줄은 몰랐어. 스승님이 훌륭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 아까 너 엉엉 울 땐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거의 집에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은 적도 별로 없고 요리를 배울 일은 더더욱 없었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가 차고 숨이 막히는 요리를 만들었구나. 맨날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만 먹었었어. 그래서 집밥이 뭔지 잘 몰랐거든. 세리나의 부모님은 세리나를 혼자 남겨두고 파친코 아니면 술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님의 방치 속에서 세리나는 밖에서 사온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이 당연했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일상도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나를 정말 친손녀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어. 할머니랑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좋았어. 할머니도 지금 네가 한 말을 들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할머니도 너를 친손녀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한번 요리를 배우고 나자 세리나의 요리 솜씨는 날로 일취월장했고 요즘엔 요리를 만들어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 정도가 됐다. 지금도 할머니와 세리나는 서로 집을 오가면서 같이 요리를 만드는 요리 친구로 지내고 있다. 처음엔 세리나가 만든 음식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게 계기였지만 두 사람이 친할머니와 손녀처럼 다정한 사이가 돼서 정말 기쁘다. 트러블 버스터즈!